자, 반갑습니다. 서양고대철학 신과계와 인간의 마음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이제 마음 클럽,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엄마, 아빠,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뭐 뇌를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을 뭐 분해해가지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좀비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자기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 좀비라고 하는 사유 실험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인지 대충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그 외부의 그 몸짓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뭐 고통이라든지 뭐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영원한 어떤 불변한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현실과 꿈을 가상 세계를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인의 마음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마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의 모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마인드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원들은 어떤 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나 심팬지나 돌고래, 코끼리, 고양이 이런 것들은 쉽게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신생아라든지 태아라든지 뭐 식물인간 또 뇌사 상태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아리송하고 또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구글이나 월마트 같은 회사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더 갸우뚱해지고 신, 악마, 천사,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것들이 정말 마인드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이제 없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인드 클럽을 설정을 하고 그 마인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들을 이제 모두 갖게 될 거고.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클럽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지, 그 분명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놀이동산에 갔을 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최소 신장, 뭐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경우는 150 이상, 그다음에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수영장도 이제 들어가려면 아이도 최소한 이제 신장이 140 이상 정도 돼야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을 먹지 않는 거죠. 뭔가 이제 입장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표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양극단에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나나 지금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격권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그런데 이제 김치, 뭐 무,
배추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어 치워도 아니 그걸 이제 뭐 버려도 전혀 이건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갖지 않죠. 뭐 여러분들이 뭐 김치를 먹을 때,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막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적 없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물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불교나 뭐 자이나교나 이제 인도의 카르마 종교들 보면 모든 생물들은 이런 영혼이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죽으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그 육축으로 또는 식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김치나 뭐 파나 마늘도 다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종교들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극단에 있는 것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그 암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입 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에 이제 포함되는 미묘한 문제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똑똑한 개들, 이제 개들 중에도 멍청한 개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능이 높은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를 15개 한다든지 뭐 또 20개 한다든지 그렇게 또 뭐 개가 영어도 알아듣고 한국어도 알아듣고 뭐 이중 국어를 할 줄 안다. 뭐 이런 개들. 또는 이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이제 어떤 태아들 또는 이제 굉장히 AI처럼 정교한 로봇 또는 이제 뇌 손상의 그 환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부류의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비밀 마음, 크립토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려져 있는 상태죠.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어떤 난해한 사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준들 그런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의 마음과 섹스피어의 마음 어떤 게 더 실제적인가, 어떤 게 더 그 객관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비밀 마음들 중에 어떤 것은 조금 더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갖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섹스피어하고 개하고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섹스피어 만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섹스피어가 살아 있다라면 섹스피어하고 활동했던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면 섹스피어하고 개하고 누가 더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섹스피어는 이제 인간이니까 개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추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냐, 왜 개의 마음보다 섹스피어의 마음이 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이 마음의 존재 문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개가 아파하는 것처럼 마치 섹스피어가 슬퍼하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뭔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아니면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아니면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지각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어떤 요소가 강하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 코, 입을 통해서 뭔가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걔가 아파하는구나 아니면 좋아하는구나 뭐 신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은 지각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돌이나 흙이나 불이나 이런 것처럼 딱 뭔가 원소를 갖고 있거나 분자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요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 뭐 이 사람은 굉장히 간지럼을 잘 탄다. 근데 전혀
간지럼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간지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막 이제 간지럼 타가지고 막 몸을 막 움직여야 이 사람이 지금 막 간지러워가지고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간지럼을 타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로 간지럼을 타는지 안 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마음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인드클럽 회원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감정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아파하는 건지, 아니면 슬퍼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이 지각의 문제가 바로 이 마인드 클럽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그 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지각될 때 비로소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도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낸 명제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될 때 비로소 마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질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또는 그 대상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튜링 테스트는 이제 어떤 테스트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은 이제 칸막이 쳐져 있는 뒤편에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게 돼요. 자, 문자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문자를 주고받을 때 A는 사람이고 B는 컴퓨터인데, 자, A와 B가 보내는 그런 또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이게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I나 컴퓨터가 여러분들과 대화 중에서 전혀 기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간다라면 이 이제 실험자는 이것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이게 이제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1950년도 실험이에요. 이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이 실험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이제 튜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 그 시리 있잖아요. 시리 하면 이제 대답해가지고 여러분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시리하고 옛날처럼 이제 뻐벅거지도 않고 우리가 물어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말 사람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 또는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게 되죠. 자, 이제 이 튜링 테스트에 따르면 어떤 쪽이 진짜이고 어떤 쪽이 컴퓨터인지를 우리가 이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컴퓨터가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이 컴퓨터도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나하고 대화가 되고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전적인 이제 해석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뭐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제 플라톤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인데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마음을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또 마음을 더 적게 가진 것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인데, 이게 이제 존재의 거대한 사슬이라고 하는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처럼 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신에게까지 이르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존재의 사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마음이나 마음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이성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서 보면 nothingness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메타라고 하는 물질은 존재해요. existence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랜트는 식물은 존재하면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존재도 하고 생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리라고 하는 의지도 있고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들을 이제 의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인간은 존재하고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고 자, 생각할 수 있는 리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하고 인간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같지만 이제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자, 이런 어떤 존재의 어떤 등급을 나눠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갈라주는, 그래서 동식물과 인간을 갈라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 인간하고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모털리티라고 얘기하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하고 똑같은데, 그다음에 신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기다가 이제 옴니사이언스라고 하는 전지, 그다음에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전능,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고 또 완벽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의 등급을 나눠주는 것이고, 이 존재의 등급을 나눠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사고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등급을 더 많이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덜 갖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똑같은 생각을 이제 또 그 현대 심리철학자인 그 데니얼 데니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심리철학 책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물리적 태도, 그다음에 설계적 태도, 지향적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물리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돌이나 바위, 뭐 흙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어떤 물리적 속성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나 뭐 속도 이런 것만 아는 것인데, 자, 이것들은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이 완전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계적 태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대상 자체에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그 마음은 없지만 그 마음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보면 누군가 만들었겠구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계적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또 망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 자체로는 이제 마음이 없죠. 그 자체로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을, 드라이버는 이제 뭔가 채우거나 풀거나 이런 의미 있고, 망치는 뭔가 이제 그 때리거나 부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향적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지향적 태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와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자, 이게 이제 지향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데니얼 데니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물리적 태도에서 설계적 태도로, 또 설계적 태도에서 지향적 태도로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향적 태도는 이제 그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물리적 태도로 내려가게 되면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마음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마음과 더 적은 마음으로 마음의 등급을 나누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능력이다. 자, 정신의 능력인데 이제 어떤 정신의 능력인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경험적 요소, 두 번째는 이제 행위적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라든지 공포, 고통,
뭐 쾌락, 분노 이런 것들은 자 인간의 내면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심리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박쥐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죠. 박쥐라면 내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까? 우리가 이제 박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쥐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박쥐도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또 서커스를 보면서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경험적 요소와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서는 이제 행위적 요소인데 이 행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험적 요소는 이제 내면적인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라면 행위적 요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도모하거나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 통제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기억, 뭐 계획, 소통,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적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행위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안과 밖의 구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안에서는 우리가 그 고양이나 박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투명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입력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마음속에 전달되는 그런 요소로 간주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이제 출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이제 IQ 테스트를 할 때 문제를 풀어야죠. 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 가지고 IQ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죠. 뇌파 검사해 가지고 IQ 테스트 하는 거 아니죠. 뭔가 사고력을 측정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테스트를 외부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가 있는데 자, 그 X축은 행위로 보고 Y축은 경험으로 놓고서 자, 이 요소들이 이것들이 자, 행위축과 경험축에서 어떻게 배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아기 침팬지, 죽은 여성, 개, 태아, 개구리, 소녀신, 성인 남성, 식물인간, 로봇. 자,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자,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배열할 수 있을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3분이 지나서 짜잔. 책에는 이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성인 여자, 성인 남자, 그다음에 이제 당신인 거죠. 당신인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왼쪽 상단을 보면 뭐 아기라든지 침팬지, 개 이런 것들은 뭔가 느끼는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에 비해서 그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소년인데 소년은 이제 뭔가를 느끼지만 성인 남성이나 여성에 비해서는 행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 중간 부분 보면 이제 개구리하고 태아, 그다음에 이제 그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뭔가 느끼겠죠. 뭔가는 느끼는데 이것도 행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행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로봇은 경험은 없죠. 뭐 로봇이 사랑을 느낀다거나 뭐 쾌락을 느낀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경험은 없는데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어떤 행위를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죽은 여성인데, 이 죽은 여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과 행위 사이에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배경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것들인데, 내세를 생각한다라면 이것도 뭔가 좀 경험하거나 뭔가 행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인데, 신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죠.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은 없고, 그렇지만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위가 가장 고도로 발달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정답은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여러 존재물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행위와 경험, 뭔가를 느낀다라고 하는 경험과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이제 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와 경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자, 이건 이제 도덕적 지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 지위와 어떤 것을 느끼는 거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이제 이 마음의 이 두 가지 역할이, 또 두 가지 측면이 도덕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하고 로봇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굴 구하겠어요? 대부분 다 아이를 구하겠죠. 로봇을 구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이하고 로봇하고 이제 둘 다 장난감으로 갖고 있는 총이 실제 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다가 발사가 돼가지고 엄마를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기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로봇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자, 똑같이 이제 아이와 로봇인데, 자,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데, 그 논의되고 있는 것의 이제 차이가 이게 뭐냐면, 자,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권리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장난감 총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엄마를 죽였다고 했을 때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덕적 권리의 문제는 누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마음의 경험적인 측면과 마음의 그 행위적인 그런 측면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이제 그 아이하고 그다음에 로봇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아이한테는 우리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도덕적 책임을 묻지는 않죠. 그런데 로봇한테는 로봇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 왜 우리가 아기는 보호를 하고 로봇은 책임을 요구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도덕적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저러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보호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낀다, 고통을 느끼든지 아니면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도덕적 권리를 부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요. 자, 이런 어떤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와 로봇의 경우에 있어서, 자, 아이는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로봇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한테는 도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 근데 로봇은 아이보다 훨씬 더 행위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어떤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에 로봇은
행위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성인 남녀들한테는 도덕적인 권리와 책임을 더 묻는가? 자, 아이나 미성년이나 금지산자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경험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가 다른 존재자들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아니면 금지산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권리와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존재가 경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많이 느끼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많이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나 뭐 소녀나 침팬지, 개 이런 것들은 경험 능력이 훨씬 더 강하죠. 행위 능력보다는 경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성인 남성, 여성이나 뭐 신이나 이제 또 구글 이런 어떤 것들은 행위 능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유도 뭐냐면 신이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 신의 능력으로 보면 전부 다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걸 허용했을까? 그 행위 능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어떤 대기업들, 법인들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지각과 관련해서 행위 쪽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경험 쪽을 강조할 것인가, 이런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물들이 또는 어떤 존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물음들을 좀 던졌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이런 어떤 지위나 어떤 권리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인드 클럽 회원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딱 하나로만 얘기했었죠. 자, 이제 지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존재 위계에서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동물들은 이제 지성이 없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마음이 적은 것이라고 이제 불렀었고, 그 다음에 신처럼 이런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제 더 마음이 많은 것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 튜링의 테스트를 통해서 마음을 이제 달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지각의 문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논의를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밀 마음에 대한 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능력들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제 경험 능력과 또 하나는 이제 행위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죠. 그래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성과도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지 능력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인드 클럽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경험 능력과 그다음에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양상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경험과 행위 능력이 모두가 있는 것도 있고, 경험하지만 행위가 약한 것도 있고, 또 행위는 없지만 약간의 경험이 있는 것이 있고, 경험도 행위도 없는 것도 있고, 경험은 있는데, 아니, 경험은 없는데 이제 행위만 막강한 것이 있는,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자, 이런 각각의 어떤 그 층위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경험적인 측면과 행위적인 측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그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 바운더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자들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이나 원칙들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생각, 또 영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이나 이제 그 지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대 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고대 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본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어떤 개념이고, 고대에서는 어떤 개념이고, 또 현대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또 이제 현대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2500년이 흘렀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마음 개념들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등장하면서 이 마음의 어떤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개념 중에 어떤 것이 타당한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판별을 해야 돼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물은 H2O다, 수소하고 산소다,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거의 2500년 넘게 이런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그 이번 수업 또는 이제 그 앞으로 진행될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선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정리해 나갈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 올라가면 여러분들 밑에다가 댓글 좀 3줄 이상 수업 내용이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